지난 시간에 9장 했었죠, 그죠? 9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뭘 계산했었냐면은 G1이라는 걸 계산했어요.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횟수. G1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했냐면 예로부터 민프리 패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G1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민프리 패스는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특히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디퓨전 콘스탄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 2바이랑 상관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요게 어떻게 유도가 되어 나오냐. 디퓨전 상수가 민프리 패스랑 왜 이런 관계식을 갖느냐를 갖다가 유도했는데 약간 좀 어려웠었죠, 그죠?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 0 밑에 내가 얇게 잉크를 발라놓잖아. 그럼 얘가 옆으로 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게 확산 때문에 퍼지는 거죠. 이 확산 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픽스로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은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스 법칙, 1법칙, 2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런 분포가 나오더라. 이 분포가 이제 농도가 x와 t 함수인 어떤 분포식이 나와요. 그 유도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식이 나오는데 얘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분산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2dt가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의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랜덤 워크 모델이라고 해서 동전 던지기야.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앞으로 가고 뒤가 나오면 뒤로 가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오더라고요. 시행 횟수에 따라서. 근데 이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항 분포에서 n을 증가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분포가 또 무슨 분포가 되냐면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랜덤 모델에서 이 분포의 분산을 구해보면 이때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n 곱하기 l의 제곱이 나옵니다. n은 뭐냐면은 시행 횟수, 동전을 몇 번 던지느냐, 그 다음에 l은 한 번 동전 던졌을 때 얼마큼 움직이느냐가 바로 l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n은 뭐에 해당하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론 입장에서는 이제 충돌 횟수랑 같아요. l은 뭐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얘기하는 민프리 패스에 해당한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2dt하고 n l 제곱인데 n의 람다 곱하기 람다가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뭘 유도했었냐면은 d가 람다 곱하기 u과랑 같다는 것을 유도를 했어요. 특히 랜덤 워크 모델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저 랜덤 워크 모델을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10장에 대해서 10장을 배우도록 할게요. 10장의 주된 토픽은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변이가 나타나.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고체라든지 액체라는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죠. 전부 다 기체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면서 액체라는 것과 고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상변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에 주요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특히 액체하고 고체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덴스드 페이지라고 보통 부르요. 첫 번째, 이 컨덴스드 페이지하고 기체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몰라볼륨. 1몰당 차지하는 볼륨. 당연히 어떤 게 크죠? 기체가 당연히 1몰당 차지하는 볼륨이 크죠.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됐으니까 크긴 크는데 얼마나 크냐, 기체의 볼륨이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얼마나 크느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크냐면 수천 배 커요.
대략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원자의 사이즈가 얼마냐 그랬을 때 옹스트럼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기체의 부피가 고체나 액체 부피에 비해서 보통 수천 배 크다는 거죠. 이과 관계돼서 중요한 것은 LNG라는 게 있거든요. LNG가 뭐였냐면은 약자냐면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라고 부르는데 주성분이 뭐냐면은 메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 기체 상태로 운반하지 않죠. 리퀴드 상태로 운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 기체로 운반하려면 부피가 수천 배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액화시켜서 운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유럽에 전달할 때는 어떻게 기체 상태로 전달하죠. 튜브로. 근데 아시아에 운반할 때는 반드시 액화시켜서 운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체의 부피가 액체 부피보다 거의 수천 배. LNG 같은 경우는 600분의 1 정도 돼요. 몰라 볼륨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컴프레서 빌러팅. 이건 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파라고 부르는 거야. 정의는 뭐냐면은 압력을 가해줬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컴프레서 빌러팅이에요. 근데 이 부호가 음수가 되죠.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보통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로 나눠줘. 이것이 컴프레서 빌러티의 정의. 자, 고체하고 액체하고 컨덴스드 페이지하고 기체를 비교했을 때 컴프레서 빌러티는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기체가 더 크겠죠. 압력을 가해줬을 때 부피가 많이 변하는 것은 기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기체라고 그러면 PV core NRT라는 식이 만들게 되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이상기체의 카파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P분의 1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이 기호는 알파라고 부르고요. 얘도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모는 T야. 온도를 가해줬을 때 부피가 보통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V분의 1을 곱해줍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는 기체가 클까요? 아니면은 Condensed Phase가 클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기체가 더 크겠죠. 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부피가 많이 변해. 이것도 기체가 커. 이것도 기체가 커.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알파를 구해보면은 알파가 얼마가 됐냐면은 얘는 구해보면은 T분의 1이 나올까요? T분의 1.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컴프레서 빌러티나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나 기체가 더 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컴프레서 빌러티는 기체가 더 크거든요. 액체나 고체는 작아. 왜 그럴까? 이건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들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압력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짜부라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액체나 고체가 나타나는 청력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은 왜 기체가 더 크냐면은 인력 때문에. 고체나 기체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력도 되게 크다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줬을 때 이걸 멀리 떨어지려고 하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크고 액체나 고체는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가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10장은 분자 간의 인력이 주요한 토픽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컴프레서빌리티나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가 기체가 큰 이유를 분자 간의 인력하고 청력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체 분자 간의 인력과 관계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표면 자원.
자, 표면 장력은 뭐냐면은 용매 분자들이 이렇게 액체 상태에 있으면 여기 벌크 상태에 있는 기체 분자하고 표면에 있는 분자는요 물리화학적으로 상태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것은 사방에서 인력을 느끼고 있죠. 사방에서. 반면에 서피스에 있는 것은 어떠죠? 위쪽 반이 날아가는 상태죠. 옆에 있는 분자하고 아래쪽 분자에 대한 인력만 느끼고 위쪽은 날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하고 서피스 상태에 있는 분자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당연히 벌크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더 낮죠. 왜냐면은 얘는 반쪽 인력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벌크 상태에 있는 놈보다 리퀴드 상태에 있는 놈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를 리퀴드 상태로 이동시키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걸 표면 에너지라고 불러. 그 표면 에너지랑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표면 장력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이게 가늘하다는 철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움직일 수 있는 철사 이쪽으로. 여기에 이제 표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계산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늘려.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기체 표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되면은 가려면은 표면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쪽 표면보다 이쪽 표면에서 넓기 때문에 표면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가 표면으로 올라와야 돼. 그래야 표면이 늘어난다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보다 표면 상태에 있는 분자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에너지가 더 높냐면은 여기가 에너지가 더 높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 말은 여기서 뭐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힘이 필요로 한다. 이게 늘리려면.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표면 장력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표면 장력이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가 리퀴드 상태에 있는 분자보다 에너지가 더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분자 간 인력이 없으면 어떨까요? 분자 간에 인력이 없으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분자나 리퀴드 상태에 있는 분자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럼 표면 장력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0. 따라서 표면 장력은 뭐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워터가 있고 아세트베스가 있고 알코올이 있고 마지막으로 핵산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이렇게 분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자, 표면 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시오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표면 장력은 방금 얘기했지만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워터가 여러분도 잘 알지만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얘가 표면 장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얘는 72.8.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순서만 알면 돼요. 22.3. 표면 장력은 단위가 뭐냐면은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표면 장력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상당히 표면 장력이 높은데 물에 비해서 얘보다 훨씬 더 표면 장력이 큰 게 있어. 대표적으로 표면 장력하면 이 물질을 떠올려야 돼. 뭐가 가장 크냐면은 머큐리가 표면 장력이 가장 커. 왜 그러죠? 저 머큐리는 사실은 금속이죠, 그죠? 금속인데 녹는점이 낮아가지고서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쟤도 표면 장력을 가질 수가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액체인데 특이하게도 쟤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 결합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금속 결합은. 제 표면 장력이 엄청나게 높아. 얘는 얼마냐면 무려 480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은 분자 간의 인력이 주요한 토픽이야. 표면 장력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력 순서대로 표면 장력이 커진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10장은 분자 간의 인력이 주요한 토픽인데 분자 간의 인력은 왜 생기느냐는 거죠. 왜 생기느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온 포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aCl을 물속에 녹이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헬이가 되면서 둘 사이에 쿨럼b 포스가 존재하겠죠.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 얘는 R에 마이너스 있으면 그 다음에 힘은 아이온 다이폴 포스. 그러면 얘가 물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얘가 딱 들어가면 사실 Na 플러스가 얘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물속에 들어가면 주위에 있는 물 분자가 얘를 가까이 다가와서 수화를 해. 이런 식으로. 여기 옥시전은 뭘 갖고 있냐면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죠. 옥시전 원자는.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 쪽으로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띤 산소가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둘 사이의 힘, 이온과 물이 갖고 있는 다이폴 모멘트 사이의 힘을 아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다이폴은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은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라고. 물 분자는 가만히 냅둬도 스스로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다이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퍼머넌트 다이폴. 두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온 퍼머넌트 다이폴 포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게 이게 사실 세 번째나. 두 번째 힘은 뭐냐면은 다이폴 포스야. 예를 들면 HCl. 얘도 다이폴이고 얘도 다이폴. 다이폴 사이에 힘이 존재해. 그걸 갖다가 다이폴 포스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폴은 무슨 다이폴이냐면 책에 설명은 안 나왔지만 퍼머넌트 다이폴. 얘도 퍼머넌트 다이폴. 분자 자체가 다이폴을 갖고 있어요. 그냥. 퍼머넌트 다이폴과 퍼머넌트 다이폴 사이에 힘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R의 대충 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화학적으로 중요한 힘은 이제부터예요. 화학적으로 중요한 힘은 이제부터예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차지 인듀스 다이폴 포스. 아까는 계속 다이폴일 때 무슨 다이폴이라고 그랬죠? 퍼머넌트 다이폴. 지금 무슨 다이폴이에요? 인듀스 다이폴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원래 중성 분자가 있어서 중성 분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여기 주위에 소듐 플러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 의해서 다이폴 얘 전자구름이 찌그러져.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폴 모멘트가 생겨.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은 얘는 다이폴 모멘트가 없어요. 근데 얘가 주위에 다가오게 되면은 얘가 만들어낸 전기장 때문에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서 생기는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듀스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그 인듀스 다이폴과 이온 사이의 힘을 갖다가 차지 인듀스 다이폴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근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왜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듐 플러스가 만들어낸 전기장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듀스 다이폴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바깥에서 가해준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얘하고 얘는 비례할 거라. 그럼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비례 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로 표기하고 평균율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말로. 자, 평균율은 20장에서 라만 분광학을 할 때 다시 나올 거거든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폴라리저빌리티는 뭐라고요? 전기장을 걸어주면 다이폴 모멘트가 생겨. 이 둘 사이에 비례 관계인데 그 비례 상수를 평균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조그만 원자나 분자가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원자나 분자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전기장을 내가 걸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이포 모멘트가 생길 것이고 여기도 다이포 모멘트가 생길 것이거든요. 근데 질문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다이포 모멘트가 더 많이 생길 거냐가 질문이야. 똑같은 세기의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여기도 다이포 모멘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도 다이포 모멘트가 만들어질 텐데 어느 쪽이 다이포 모멘트가 더 많이 생기냐는 거죠. 이쪽이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러죠?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은 원자 핵에 전자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분자 사이즈가 작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전자가 원자 핵에 꽉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다는 거죠? 분자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으로부터 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쉽게 전자들이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사이즈가 큰 분자에 다이포 모멘트가 커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의 폴라리저빌리티가 여기 폴라리저빌리티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큰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가 사이즈가 작은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다이포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이포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가 20장에서 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힘.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화학에서는 사실은. 마지막 힘은 뭐라고 하면 인듀스 다이폴 포스. 이게 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힘이죠. 예를 들면 다이포 모멘트가 없는 어떤 분자가 있어요. 얘도 다이포 모멘트가 없는 분자야. 근데 이 둘 사이는 힘이 존재해. 이 힘은 우리가 화학에서 주로 뭐라고 부르죠? 쉽게? 분산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얘도 다이포 모멘트가 없고 차지도 없고 다이포 모멘트도 없는데 이 둘 사이에 왜 힘이 존재하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다이포 모멘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Y축이 다이포 모멘트고요. X축이 시간이라고 그랬을 때 이 분자가 다이포 모멘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다이포 모멘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이포 모멘트가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다이포 모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다이포 모멘트는 계속 바뀌어. 플럭추에이션에. 근데 평균이 제로라는 거야. 평균이. 시간 평균이 제로라는 의미지. 얘가 다이포 모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 평균이 제로라는 의미지 그냥 계속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다이포 모멘트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순간적으로. 근데 얘가 없었으면 그냥 다시 쭉 떨어지게 될 텐데 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다이포 모멘트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들어진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다이포 모멘트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가 다이포 모멘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다이포 모멘트 때문에 다시 요 다이포 모멘트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못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일시적으로 다이포 모멘트가 생겼다가도 다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옆에 뭐가 있어. 요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다이포 모멘트가 생겼을 때 얘에 의해서 여기 다이포 모멘트가 야기가 돼. 근데 그 다이포 모멘트가 여기 만들어진 다이포 모멘트가 다시 0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둘 사이. 그래서 둘 사이에 다이포 모멘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다이포 모멘트의 힘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산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분산력은 뭐랑 상관이냐면 얘도 앞서서 얘기했던 폴라리저빌리티랑 상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폴라리저빌리티가 작은 놈의 다이포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플럭추에이션해. 근데 폴라리저빌리티가 큰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도 타임 에버리지는 제로고요. 얘도 타임 에버리지는 제로. 둘 다 다이포 모멘트는 없어. 근데 어떤 쪽이 더 많이 출렁거리죠? 이쪽이 더 출렁거린다. 이쪽이. 이 분자가 알파가 큰 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자하고 이런 분자하고 어떤 게 힘이 더 클 거냐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폴라리저빌리티가 큰 분자의 분산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근데 언제 이게 더 크죠? 언제? 분자의 크기가 클 때. 분자의 크기가 클 때 평응률이 커. 그래서 분산력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력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폴라리저빌리티랑 상관인데, 폴라리저빌리티는 분자의 크기랑 상관이 있어요. 분자가 크면은 분산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분자 간에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분자 간에 힘이 존재하면은 분자 간의 힘을 포텐셜 함수로 이제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있어요. 모델링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레나드하고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통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이 포텐셜을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였었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또 화학을 전공하면 이 정도는 알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분자 간의 인력이거든요. 분자 간의 인력은 포텐셜을 표현했을 때, 요 웰 뎁스 있잖아요. 요 웰 뎁스. 요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알아요. 원자의 사이즈가 옹스럼이라는 건 화학 전공한 사람은 알아야 되잖아요. 얘도 알았으면 분자 간 인력에 해당하는 요 포텐셜은 수 킬로주퍼몰 정도 된다 정도는, 이걸 뭐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알아요. 반면에 그것이 아니고 분자를 형성했어. 예를 들면 CL2야. 그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 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CL2의 포텐셜이야. 얘하고 얘는 다른 거죠. 얘는 뭐죠? 분자 간 인력을 나타내는 포텐셜이고, 이거는 분자 내에서 원자세 포텐셜을 그리는 거야. 여기 웰 뎁스는 얼마가 되냐면은 수백 킬로주퍼몰 정도 돼.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 간의 인력은 수 킬로주퍼몰, 분자 내에서의 포텐셜 웰 뎁스는 수백 킬로주퍼몰 정도 된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멋있어 보여. 그냥 딱 물어봤을 때 딱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한다. 이 포텐셜은 어떤 이론식으로 표현한다고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포텐셜도 있거든요. 요 포텐셜은 분자 내에서 원자 사이 포텐셜을 나타내잖아요. 요 포텐셜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20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몰스라는 사람. 얘는 몰스 포텐셜로 모델링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얘는 레나드와 존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포텐셜로 모델링을 해요. 요 몰스 포텐셜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마 20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끓는 점의 반영이 돼. 끓는 점은 뭐를 반영하고 있다고요?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해.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도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푸는 책에 보면은 내가 헬륨, 네온, 아이건 그런 식으로 분자 혹은 기체 사이즈가 커지면서 보일링 포인트가 커지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예외적인 분자가 있어. 대표적으로 물 분자. 물 분자는 잘 가다가 팍 떨어. 여기가 물 분자. 여기가 H2S. 이런 식으로. 이쪽까지는 예측이야, 예측.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볼륨 포인트가 커지는 그런 예측을 보이는데, 물 분자는
특이하게 높아. 원래 여기가 있어야 될 놈이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될 놈이죠. 분자의 사이즈로 봐서는 얘 끓는 점은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튀어, 이 놈은. 왜 튈까요? 그렇지. 얘는 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분자가 제일 크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좀 특별한 결합을 하는데 그 특별한 결합 이름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튄다라는 거예요. 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튀는 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끓는 점이 튄다라는 거예요.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은 H2O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도 있죠. HF도 수소 결합을 하고요. NH4.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끓는 점이 사이즈에 비해서 매우 높은 분자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물 분자가 특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가져와요. 보통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고체의 밀도하고 액체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밀도가 크냐면은 보통 고체의 밀도가 더 커요. 고체의 밀도가. 고체가 가라앉죠. 근데 특이하게도 물은 반대예요. 물은 아이스하고 그냥 물이 있다. 밀도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크냐면 물은 특이하게도 액체 상태인 워터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극이나 그런 데 가면은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빙하가 얼음이잖아요. 떠 있어요, 물 위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가 더 무겁다는 거죠. 왜 그럼 물이 더 무겁냐? 지금 나눠진 프린트물에 보면은 왼쪽에 워터의 구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아이스의 구조가 아이스의 구조를 보면은 고체는 육각형 구조를 하고 있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기에 물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얼음이야, 얼음. 오른쪽이 얼음의 구조야. 왼쪽은 그런데 어떻죠? 왼쪽은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야, 물 분자 같은 경우. 그래서 보니까 분자 간 거리가 어떤 게 오히려 더 가까워요? 워터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워터. 다시 말하면 덴서티가 워터가 더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물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면서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책에 소개해놨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호수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위에 있는 놈이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놈이 먼저 얼겠죠. 먼저 얼는데 만약에 얼음의 밀도가 무겁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위에서 얼었던 얼음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얼음이 아래에서 위로 차 올라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호수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왜 안 벌어지냐면은 여기 위에 처음에 얼음이 얼게 되는데 얼음이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더 가볍거든요. 그래서 위에 떠 있는 상태야, 얼음이. 그래서 얘가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해서요. 그래서 위에는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물은 얘가 덮여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좀 따뜻해. 그래서 계속 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위부터 얼게 돼, 위부터. 이게 갇혀져가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래쪽에 있는 물고기는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암석이야. 암석에 좀 약간 크랙이 있거든요. 크랙에 물이 들어가, 물. 크랙에 물이 들어가는데 얘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얼음이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 사이에
약간의 크랙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얼음이 만들어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아이스가 있고 워터가 있는데 이게 더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밀도가 이게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똑같은 질량에서 부피는 어떤 게 더 크죠? 부피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아이스가 더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워터에서 아이스로 가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크랙이 물에서 얼음이 되면은 이게 벌어져. 그러니까 크랙이 더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개가 있다. 이것 말고도. 자, 그 다음에 상변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비교 이제 주된 토픽인 상변위에 대해서 보도록.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 물이. 그리고 얘가 온도가 T예요. 그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액체 상태에 있던 분자가 기체 상태로 기화를 하게 돼. 자, 근데 기화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가 생기죠? 이제 기체 상태에 이제 기체가 생기게 되니까 기체가 생기게 돼. 계속 기화가 되면은 점점점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체 상태에 상태에 있는 분자들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가 않아. 이제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액화를 하게 돼. 액화. 근데 이 액화되는 비율은 기체상의 농도에 비례해요. 기체 상태에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액화되는 비율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화되는 비율하고 액화되는 비율을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화되는 비율은 액체의 농도는 똑같거든요.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기화되는 비율은 시간에 무관하게 똑같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액체의 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액화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액화되는 비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화되는 비율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이 기체상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액체 상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액화되는 비율이 제로가 돼. 근데 점점점 기화가 되면서 기체 상태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기화되는 비율, 액화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액화되는 비율하고 기화되는 비율이 같아지게 되는 상태가 도달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형에 이르렀다고 얘기했다. 평형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화되는 비율하고 액화되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기체 상태의 분자의 수가 변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외견상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죠? 계속 기화는 일어나고 계속 액화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비율이 똑같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상태라고 부르냐면은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외견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떠죠? 계속 올라가는 놈하고 내려가는 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기체 상태의 압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P라고 표현하고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르고 이 베이퍼 프레셔, 온도가 T일 때 베이퍼 프레셔는 P2로 표현해요. 당연히 온도의 함수가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더 기화가 잘 돼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는 T의 함수가. 그래서 한 가지 또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베이퍼라는 것하고 가스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가스라는 용어. 베이퍼하고 가스의 차이는 뭐냐면은 가스는 그냥 가스지만 베이퍼는 특히 가스인데 어떤 가스냐면은 액체 상태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가스를 우리가 베이퍼라고 불러. 요 베이퍼는 가스긴 가스인데 그냥 가스가 아니죠. 뭐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가스냐면은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퍼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르지 이 압력을 가스 프레셔라고 하지는 잘 안 돼요. 베이퍼 프레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베이퍼 프레셔는 온도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분자에 베이퍼 프레셔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베이퍼 프레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물 분자 같은 경우에 언제 몇 도일 때 베이퍼 프레셔가 일기압이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몇 도죠? 100도씨라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하나 해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퍼 프레셔는 뭐를 반영한다고요? 베이퍼 프레셔는 분자가 인력을 반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화가 되려면 그냥 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뭐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용매 분자들이 얘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결합을 끊어야 되잖아요. 결합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는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얘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퍼 프레셔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도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 간 인력이 큰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는 얘보다 오른쪽에다 그려져야 되나요? 왼쪽에다 그려져야 되나요? 오른쪽에다 그려져야 되죠. 베이퍼 프레셔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커지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커져서 어떤다고요? 끓는 점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베이퍼 프레셔뿐만이 아니라 베이퍼 프레셔,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 장력 등등등들이 전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분자를 몇 개 이렇게 쭉 나열해 줄 거야. 쭉 나열한 다음에 얘네들을 보일링 포인트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아니면은 표면 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묻는 거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의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뭐 그런 질문이 되거든요. 그것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